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가 전남 목포 앞바다를 지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속 22km 속도로 이동 중인 바비는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서울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바비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초속 43.4m의 순간 최대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을 몰고 와 100건이 넘는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단 추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를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행정처분에 나선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만에 다시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청와대 사랑채와 정부 서울청사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구리에 지름 1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와 가스, 수도가 끊겨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마스크 실내외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저희 채널A도 뉴스 제작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살균, 소독 작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앵커와 출연자의 경우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스튜디오 내부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뉴스를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목포 앞바다까지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풍 강도가 매우 강인데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의 초강력 태풍입니다. 이 충청과 수도권 지역도 오늘 밤이 고비인데요. 자, 목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곤 기자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목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리에 힘을 단단히 주지 않으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도 때때로 불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8시쯤 태풍 바비는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해상을 지났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기점으로 매우 강으로 위력이 세진 태풍 바비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목포 서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 때문에 이곳 목포 북항에선 지척거리에 있는 앞바다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어민들은 어선들을 미리 대피시키거나 육지로 끌어올려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 섬지방, 서해와 남해 먼바다 중심으로 발효됐던 태풍특보도 충청과 수도권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태풍 예상 경로를 좀 알려주시죠. 네, 태풍은 현재 시속 26km의 속도로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정쯤엔 충남 서산, 서남 서쪽 170km 부근 해상을 지나 내일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이 태풍 위험 반경이 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바비는 내일 오전 6시쯤 북한 황해도에 상륙해 모레쯤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해 소멸할 전망인데요. 강풍과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안전 점검하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태풍 바비가 휩쓸고 간 전국 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비의 피해를 입은 건 제주입니다. 이 강풍뿐 아니라 산지에는 400mm의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무서운 기세로 해안가로 몰아칩니다. 하천은 거대한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다리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몸남하기 일보 직전. 긴급히 출입 통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거센 비바람에 신호등은 힘없이 부러졌고 아름들이 가로수가 꺾여나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5m가 넘는 대형 입가판까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에 건물 외벽도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시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수관이 역류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늘 제주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130건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고 산지를 중심으로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라산 입선은 일찌감치 통제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막혔습니다. 463편의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고 9개 항로 15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항구에는 높은 파도를 피해 2,000척에 이르는 선박들이 대피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자, 이번 태풍 바비의 가장 큰 특징은 강풍입니다. 그 위력이 초속 40m를 넘는데 이 성인 남성과 큰 바위까지도 날려보낼 만큼 강한 겁니다. 자, 이지훈 기자가 바비가 휩쓸고 간 실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건물 외벽에 덧대어져 있던 철판이 바람에 뜯겨 나왔습니다. 굉음을 내며 빗발처럼 위태롭게 나풀거립니다. 공사 현장에 가림막 용도로 세워져 있던 철판도 뜯겨 나갔습니다. 작은 철판 조각은 전단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큰 철판을 치우던 소방대원은 바람을 못 이겨 휘청거립니다. 태풍 바비의 위력은 도로 곳곳을 비추는 CCTV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가로수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이고 CCTV마저도 위아래로 크게 요동칩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물보라가 차량 높이보다 훨씬 높게 솟구치기도 합니다. 시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줄줄이 쓰러져 버렸고 도로 표지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합니다. 문 손잡이를 단단히 묶고 모래주머니를 받쳐도 강한 바람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시민들이 들고 나온 우산은 힘없이 뒤집혀버리기 일쑤입니다. 오후 들어 태풍이 내륙으로 가까워 오면서 전남 곳곳에도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와, 비 엄청 와요. 차가 많이 휘청거려요. 오늘 오후 1시 반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3.4m까지 관측되는 등 곳곳에서 초속 30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외 찬막으로 운영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의 선별진료소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런 피해 상황을 지켜보는 섬진강 주변 주민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이 태풍 바비가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이 수해 복구를 하다 이번엔 태풍 대비에 고군분투하는 주민들을 공국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바비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는 호남 지역이 있습니다. 이달 초 막대한 홍수 피해를 본 남원시와 구례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2주간 홍수 피해를 복구하며 6개 마을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7,000톤. 애써 치운 수해의 잔해를 중장비로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홍수 피해 이후 복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찢어진 비닐을 그대로 둘 경우 태풍으로 인해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돼 농민들이 서둘러 비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크게 온다고 해서 지금 2차 피해가 올까봐 지금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 철제 자체가 이게 꼽혀버려요. 걱정이. 추석 수확을 앞둔 인근의 과수농장도 비상입니다. 지난 폭우 피해를 견디고 남은 얼마 안 되는 과일들.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해봐야 배수 작업뿐입니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또 바비 그 태풍이 올라와서 이렇게 바람이 강한다고 이거 우리는 진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낙과를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강력한 바람과 함께 5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일대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은 어제 오전부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섬진강댐도 미리 대량으로 방류를 시작해 60%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일대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물며 피해가 없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혜정 캐스터, 태풍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별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도 알려주시죠. 네, 역대 최강 수준의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는 현재 목포 서쪽 바다에서 시속 22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5m 수준입니다. 새벽 2시쯤에는 충남 태안을 지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은 새벽 4, 5시 무렵 최근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은 내일 아침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 시간대에도 초속 20에서 30m 정도의 강한 바람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 태풍은 바람이 세다고 해서 걱정인데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풍속이 초속 43m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태풍이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4번째 단계입니다. 매우 강한 수준이죠. 지금은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을 몰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2000년대 이후에 가장 강한 태풍입니다. 이 정도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고 또 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나 큰 바위도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택 지붕이 뜯겨 날아갈 수 있는 강도인데요. 오늘 밤사이 강풍 피해가 클 걸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문제지만 지리산 주변 등 남부지방이 최근 장마로 비 피해가 심했잖아요. 지금 남부지방에 비도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주로 호남과 제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이미 300mm 안팎의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맹렬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목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죠.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의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장마 때 내린 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비 피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지리산 부근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 집중되겠고 전남 북부와 경북 서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사들의 집단 휴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의사들이 오늘부터 다시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일부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그곳에도 환자가 많을 텐데 진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오늘 진료 현장에는 교수급 의료진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의사 파업 여파로 수술 일정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30건 정도 수술이 이뤄졌던 서울대병원은 오늘 절반 수준인 65건만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500명 가까운 전공의 중 94%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삼성병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제부터 오늘까지 연기된 수술이 100건 이상입니다. 어제 오후 7시 기준 전국 전공의 만여 명 중 파업 참여자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중환자실과 선별진료소 등에는 필수 유지를 위한 전공의 인력이 배치돼 최악의 폐쇄 상태는 피했습니다. 네, 동네 의원도 닫은 곳이 있으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더 많아졌겠네요. 네, 동네 의원도 파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휴진인지 모르고 진료를 받으러 갔다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자들이 밀리는데 의사들 파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환자들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자리를 지켜줬으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는 전국 3만 2천여 개에 이르는 동네 의원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0.8%라고 집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파업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무에 다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했습니다. 의사들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데 이런 갈등 상황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파업에 나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대해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어겨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협회 회장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해 면허를 취소당했다 9년 만에 재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부당하게 파업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중단하고 대화하겠다는 합의문을 마련했는데도 의료계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검토를 위한 안이었을 뿐 합의안이 아니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진일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만한 그런 안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할 수가 없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가 한 명이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전공의들 파업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심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파업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으로 강력히 대처하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서라도 맞서겠다고 나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렸지만 세종, 충북, 경북 3곳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환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위험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환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다 100% 역학조사해서 검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더 두려운 거죠. 교회와 미용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은 초기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높은 GH형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파주 스타벅스와 경기 안양 분식점 등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카페와 음식점에서도 공통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대체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장시간 머물렀고, 다음은 에어컨 사용과 환기 문제였습니다.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주문 등을 할 때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의료계와 사회경제 전문가 등이 비공개로 모여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했는데, 의료계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회경제계는 취약계층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해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 전파가 잡히질 않다 보니 국가 핵심 기관까지 감염에 뚫렸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청와대와 정부청사까지 줄줄이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라며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 자가격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개회식은 규모를 축소해 진행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고 4층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실이 재택근무 중이지만 권고사항인데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헌법기관장들은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청와대 사랑채에 파견 근무 중이던 안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지난 15일 광화문 인근 카페에 머물렀다가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의 청원경찰 1명도 확진됐습니다. 청사 측은 3층 청원경찰 숙직실 등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했습니다. 질본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만 국가 핵심 기관 곳곳에 방역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인천의 교회 한 곳에서 확진자 26명이 나왔고 서울 금천구의 공장, 전남 순천의 휘트니스 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10명 이상 나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건물 1층 입구에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 5층 교회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3일. 오늘 교회 목사를 포함해 2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교회 관련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70대 남성이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연락처 이제 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 아마 오늘도 아마 받고는 있을 거예요. 수도권에선 상점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미용실에선 관련 확진자가 9명이 발생했고 구로구 아파트에서도 확진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아파트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주민 400여 명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공용시설은 모두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CCTV를 통한 추가 접촉자 조사 및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이 아파트 관련 확진자의 직장인 서울 금천구 공장에서도 지금까지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은 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전남 순천 휘트니스 센터도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은 헬스장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병상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서 병상이 없다 보니 가정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속출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나흘 만에 68명이 입소해 30%를 채웠습니다.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던 안산 중소기업 연수원과 합하면 사용률은 벌써 50%를 넘었습니다.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경기도 내 격리치료병상은 570개가 마련됐지만 이 가운데 551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97%에 이르면서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용인 18명과 수원 14명 등 경기 지역에서만 200명 넘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지난 20일 확진된 60대가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병상이 없어요. 진짜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 한두 개? 한 개 정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쓰나미급 대충격이 올 거라며 병상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 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민간 상급 병원들의 중증 환자용 격리병실 확보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상 확보는 더딘 상태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요청을 해서 추가로 확보되고 있는 병상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병원의 지금 상황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번 주 안에 고양과 안성에 700명 이상의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2곳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일찌감치 이런 의료 공백을 예상하고 경고를 해온 분이 있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을 지낸 홍성진 가톨릭대 의대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수술 집도를 마치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먼저 오늘부터 의료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사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의료 공백이 걱정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큰 차질은 없었습니까? 중환자실에는 사실은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전임이나 전공의가 병원을 나갔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도 전문의 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의들이 네. 이제 그 업무 부담이 좀 많아지기는 했죠. 근데 진료가 마비가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자, 대통령은 오늘 이 의협 파업에 강력히 대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또 일각에선 국난 상황에 의사들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리더십 문제인데요. 네.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느냐,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이 전혀 이 의료계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네.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면, 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 관계를 설정을 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왜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네.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와 그제 200명대로 줄었던 하루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300명을 넘었습니다. 계속 확산세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지금 방역을 더 이상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지속이 될 겁니다. 자, 교수님이 일찌감치 이 현장을 잘 알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늦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오늘 방역당국이 중환자 병실을 40개 더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안심을 해도 될까요? 40개 갖고는 안 되죠. 안 됩니까? 40개는 안 되죠. 이게 저희가 앞으로 한 3,400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400명의 환자를 중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고 오늘 치료받고 내일 집에 간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의료진들은 대부분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3단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중환자 발생 이 숫자를 여기서 스톱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 3단계에 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네. 이렇게 잘 몰라서 못해서 그렇게 그런 혼란을 맞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코로나 중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 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그거는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홍성진 네, 가톨릭대 감사합니다. 의대 교수였습니다. 자,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 규모가 56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미 올해만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났죠. 내년에 늘어난 예산도 상당 부분 빚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에서 9%가량 늘어난 5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며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세수는 줄고 정부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 내년에도 상당한 나라빚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3차 추경을 통해 상반기 국가 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가중되는 어려움이 만약 발생한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재정 여러 비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의한다면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쓰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내 아파트는 보수 정권 때도 올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제 이 발언이 논란인데요. 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것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노 실장이 해당 아파트를 샀던 2006년 이후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고 거래가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1년간 37.9%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33.1%, 박근혜 정부에서는 16.1%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71.7%라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매매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2%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0.45%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28.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올랐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노 실장 발언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나라 안 망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한 말이죠. 네, 오늘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국민들이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다 어렵고 상위소득자도 다 소득 줄었잖아요. 1인당 30만 원씩 나눠줘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 논쟁에서도 첫 해 2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조금씩 지급액을 늘려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나라가 안 망한다고 했지만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던데요. 네, 이재명 지사 주장대로 1인당 30만 원씩을 주려면 약 15조 원이 필요한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3차례나 추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대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저럴 땐 여당 지도부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이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이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후보 역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를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누가 농사를 지었을까? 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어제 말하면서 네.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거주하겠다면서 경남 양산에 사저 부위를 매입했는데요. 네. 그 일부가 농지라서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지긴 하죠. 이 대통령이 양산에 가서 농사까지 지을 시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야당은 위성사진까지 준비해와서 대통령 부부가 이 부지에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저 어떻게 그렇게 20평이나 되는 땅을 양산에서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말에 양산에 가셔서 어떤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하는 이었으니까 대통령 개인 중에 농사를 짓는 소유의 상태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혹시 양산에 가서 이 농사를 짓는 모습 이런 게 공개된 적이 있었던가요? 그 문 대통령은 그 취임 이후부터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네. 양산 농사 일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참. 그리고 또 하나, 이 노 실장이 일부 이제 대통령 사저의 농지를 이 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 형지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 진출입로를 만들려면은 형지를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통합당은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지를 변경하는 것은 투기와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저는 늘 국민의 관심 대상이니까요. 이 청와대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구리시 도로에 가로 길이가 30m나 되는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까지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대형 구멍이 생겼습니다. 신호등이 쓰러지고 아파트 단지 앞 경계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무도 송두리째 뽑혀 흙탕물에 박혔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도로에서 가로 30m, 깊이 6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땅꺼짐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이곳엔 출입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는데요. 양방향 차량 통행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가스와 상수도 공급도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바로 밑에선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장마철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얘기가 나온 거는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게 원인이 된 것 같아요.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관계 당국은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앞서 태풍이 폭우 피해가 심했던 남부 지방을 지나서 걱정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한창 지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피소도 폐쇄되고 자원봉사자 발길도 끊겨서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폭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전남 구례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 빈 땅이 한때 집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집이 반쯤 물에 잠겨서 주민들이 복구를 위해서 아예 밀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작업 중입니다. 한때 집을 이루던 건축 자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사흘간 500mm가 넘는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비닐하우스는 철골만 앙상하고 주민들이 기르던 소는 절반인 550여 마리가 떠내려가 빈 축사만 남았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려고 모르겠어. 눈물밖에 안 나. 소 한 마리도 살려보려고 막 쫓아다니면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제 목이 메서.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사라져서 소여물이 나뒹구는 축사 안에 텐트를 치거나 창고에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자갖고 여기서 그냥 저 하나 피해놓고 둘이서 잤는데 여기서 주무셨다고? 저거 하나 깔아놓고 잤다니까. 폭우 뒤 찾아온 폭염.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 벌레까지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 지금 보니까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팔이 얼마나 천장이나 오후에 오면
새카매버려 팔이. 그래서 막 팔압을 막 우시우시 떨어지라고 모기가 때문에 잠옷이 못 잤다. 근데 텐트를 치면 좋은데 좁아서 못 치웠더라고요. 수재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네, 지금 폭우가 내린 지 2주가 됐는데 피해 복구 상황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네, 모든 생필품 가지가 다 밖에 나와 있는데요. 진흙이 아직도 다 그대로 묻은 채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원봉사자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일반 시민과 군 경찰까지 하루 평균 1000명이던 봉사 인원은 10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민족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걱정이죠. 그냥. 100가구 넘게 물에 잠긴 곡성군 오지리 일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곳은 확진자까지 발생해 대피소 10곳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주민들은 습기가 채 빠지지 않은 눅눅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안 마르니까 집이. 여기가 부엌, 여기가 방, 마루. 저기까지 찼어요. 저기 나무 위에까지. 장판과 벽지를 다 뜯어낸 채 지내는 것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지내시긴 어떠세요, 어머니? 그냥 밥 해먹고 있지요. 그래도 추울 때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요새 질이 들었어요. 복구가 까마득한데 강력한 태풍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랑 맞춰주고 또 포장 쳐놓고 날아가가지고 걱정이요. 이게 하필 또 겁이 태풍이 오네. 삶의 터전은 물론 생계수단까지 망가졌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은 침수는 90만 원, 집이 무너져도 최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살림집이 한순간에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수재민들은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입니다. 우리처럼 폭우 피해가 컸던 북한도 태풍 바비 상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례적으로 하루 종일 기상특보 방송까지 편성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태풍 8호는 지금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시시각각으로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우리의 기상청격인 기상수문국에 나와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상특보를 편성하고 태풍의 이동 경로와 현황을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서해안지역과 한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영화를 방영하면서도 하단에는 기상 자막을 통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올여름 비 피해를 크게 입어 군인은 물론 선전 가수까지 수해 현장에 투입한 북한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신문은 인명피해가 난다면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간부들에게 사무실 대신 현장에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피해가 치명적인 피해로 드러날 경우에는 민심 위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풍 바비는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 앞바다를 지나 내일 오전 황해도 부근에 상륙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이 피해를 본 아파트입니다. 강풍에 창문이 깨져버렸죠.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이 태풍 바비의 북상에 유리창에 이 테이프를 X자로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여야 한다는 분들 많은데요. 효과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 영상을 볼까요? 신문지를 붙인 유리창 앞에 강풍기로 바람을 쏘아댑니다. 유리창이 덜컹대더니 산산조각 나는데요. 신문지를 붙인 창은 초속 38m, 안 붙인 창은 초속 40m에서 깨졌는데 신문지를 붙인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은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인 뒤 바람을 가했는데 역시 창이 깨졌습니다. 테이프를 붙였을 때는 초속 111m, 안 붙였을 때는 초속 109m에서 깨졌는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X자용 테이프는 효과가 없나요? 그는 직접적인 창문 파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파손하고 난 뒤에 유리 파편이 비산하는 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유리 파편이 퍼지는 걸 막는데 효과가 있지만 깨지는 걸 막지는 못한다는 건데요. 강풍이 불 때 창문 한쪽을 열어두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실내 압력이 올라가고 오래된 건물은 지붕 등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압력이 세져가지고 못 견뎌서 지붕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2007년 이 태풍 나리 때는 한쪽 이 창이 깨진 제주도의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죠. 피해를 막는 핵심은 창틀 관리입니다. 창과 창틀 고정 상태가 부실하면 흔들리다가 깨지기 쉬운데요. 창문은 모두 닫고 헐거운 창틀에 신문지를 끼우거나 창틀을 따라 테이프를 붙이면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30대가 안타깝다고 말해서 논란인데요. 김 장관이 안타깝다고 해도 30대는 계속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서울 외곽인데다가 소형 평수여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39제곱미터는 6월 중순에 2억 9,5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달 초엔 3억 8,900만 원에 팔렸습니다. 2달 만에 1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결혼 전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 갓 결혼하신 분들, 70% 정도 가격대가 싼 지역이니까 갭 메우기 형식으로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30대의 매수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3건 중 1건꼴로 30대가 사들였습니다. 비중은 강서구가 46.6%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와 영등포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란 30대의 전망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신규 아파트 청약은 가점이 높은 장년층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30대의 부동산 매수 행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30대에 연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비싼 가격에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6월, 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한편 대규모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수색증산 뉴타운에는 만점에 가까운 가점자들이 몰려 30대에게 청약은 넘지 못할 벽이라는 씁쓸한 뒷맛만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경찰과 금융감독원까지 투입해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장애인 단체 대표가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 13명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 적발 사례들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수도권 고시원에 거주자로 등록돼 있던 A씨.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과 함께 지역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시원 업주에게 돈을 내고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로는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A씨를 포함해 다른 부정청약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실시한 부동산 시장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가족 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가 500건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날짜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도 211건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에서는 한 장애인 단체 대표의 이중 행각도 드러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 공급에 청약해 부정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겁니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 7명을 검거하였고 이에 가담한 10여 명은 향후 보안 수사 후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람들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라는 글을 올려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마무리한 뒤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 주목을 받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였습니다. 남편과는 대조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여름밤 풀벌레 소리로 가득한 백악관 로즈가든. 패션 모델 출신의 멜라니아 여사가 환하게 밝혀진 백악관 복도를 지나 단상에 오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Mrs. Melania Trump. 트럼프 대통령도 부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미리 도착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과 다른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He will not give up. If you tell him he cannot be done, he just works harder. In fact, 상대편 대선 후보에 대해선 말을 삼갔고 미국의 코로나19 대처가 잘 됐다 자화자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What's better, Sleepy Joe or Slow Joe? Tell me. I don't want to use this precious time attacking the other side. We've done an incredible job. You look at our mortality rates, you look at all the things. I want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since March, our lives have changed drastically. 평소 트럼프의 비판적이었던 뉴욕타임즈도 멜라니아 여사의 연설은 코로나19 사태를 위로하는 공화당 극소수의 목소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원을 재단장하고 선거 유세장으로 활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전처 부인이 낳은 장녀 이방카와 갈등을 빚으며 뱀이라고 표현한 측근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과거 여론조사에서 이 남편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습니다. 4년 만에 전대무대에 선 영분의 호소가 부동표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민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블레이크가 운전석 문을 열자 경찰이 뒤에서 총을 쏩니다. 차 안엔 어린 새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블레이크는 척추뼈가 부서져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라고 가족이 전했습니다. They shot my son 7 times like he didn't matter. But my son matters. 목격자들은 블레이크가 아이들의 생일 파티 도중 주민들의 싸움을 말리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 2명이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이 불바다로 변했고 거리는 최루가스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석 달 전 경찰의 무리한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등장했던 구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70일 남은 미 대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위스콘신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초박빙 경합주로 꼽힙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0.8%포인트 차로 힐러리를 꺾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아들과 측근이 경찰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에서는 3살밖에 안 된 딸을 몸무게 30kg이 넘는 먹방 스타로 만든 부모가 논란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맛있게 치킨을 뜯어먹는 아이.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먹방 스타로 유명한 페이치란 이름의 3살 여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을 벌려고 딸을 사육하듯 먹여왔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몸무게가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슷한 35kg에 달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은 차단됐고 부모는 아이 성장 기록과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선 사망 선고를 받은 20살 여성이 4시간 만에 장례식장 시신 가방에서 되살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I felt a pulse. Oh my God, it was a miracle. That was a miracle.
뇌성마비를 앓던 딸이 숨을 쉬지 않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처치를 하던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They said, ma'am, she's gone. And I told them, are you absolutely 100% sure that she's gone? They said, yes, ma'am. 사망 진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현지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병으로 숨진 12살 딸의 장례를 위해 염을 하던 아버지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Dimandiin itu badannya hangat, mata ini kebuka kembali, makanya dibantu oksigen itu tidak bisa hidup kembali. 하지만 꿈만 같던 딸과의 재회는 단 1시간이었습니다. 급히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소녀의 심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이 프로배구 최초로 외국인 산틸리 감독을 영입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컵 대회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정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제천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3세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대한항공이 앞서 나가며 사실상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새로 영입한 외국인 감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베르토 산틸리입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 출신답게 올 시즌 목표도 남달랐습니다. So we will try just to put the salt on the good soup that we already have. 기존의 정상급 팀 전력에 블로킹과 수비라는 소스를 첨가하겠다는 겁니다. 효과는 컵 대회부터 나타났습니다. 라이벌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블로킹 개수는 비슷했지만 유효 블로킹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범실도 12개에 불과해 현대캐피탈보다 3배 가까이 적었습니다. So I'm a Latin man, then you can see during the game, reacting like with a big passion. But that's where I come from. That is like a spicy stuff. 현재 2연승으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대한항공. 산틸리 효과를 등에 업고 컵 대회 2연패를 노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한국 스포츠의 전설을 만나봅니다. 슛도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충희 전 동부 감독이죠. 눈 감고도 골을 넣었다는 그 시절로 되돌아가 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민준 기자입니다. 8, 90년대 겨울 스포츠의 꽃이었던 농구 대잔치. 이충희 슛, 골을 넣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슛하면 이충희였어. 이충희는 농구대잔치 6년 득점왕, MVP 3회에 빛나는 스타였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났었어요. 그 농구의 조용필. 오빠보다가 그때 생긴 거예요. 제가 원조예요. 하지만 한때는 농구부 입단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안 됐을 것 같은데 소질이 없다고 저는 3번까지 쫓겨났었어요. 살 길은 슈팅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1000골 넣기 연습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골을 넣을 정도로 감을 익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링이 이렇게 늘어나 보여요. 현대전자 소속이던 1987년 이충희는 명지대를 상대로 혼자서 64점을 넣었습니다. 이 기록은 24년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충희는 자신보다 20cm 큰 구소련 국가대표를 앞에 두고 32점을 넣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페이드 어웨이를 썼잖아요. 네.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했다니까? 선수 감독을 거치고 이젠 제주도로 떠나 있는 이충희. 그러나 마음만은 언제나 농구 코트 위에 있습니다. 은퇴하고 있어도 다 알아봐 주시고 나의 인생은 뭐 농구 이게 아니다. 그냥 나 자체가 농구라고 봐요.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현재 태풍 바비는 목포 부근 해상에서 매우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시속 22km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서해상을 따라서 올라오겠고요. 내일 새벽 4, 5시 무렵에는 서울과 가장 가까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수증기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은 출근 시간대에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안전하게 출근 시간 조율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포 부근 해상은 오늘 밤 11시까지도 강한 바람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태풍이 남긴 수증기로 전국의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저를 계속 모욕 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의원님께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보인 두 사람의 모습, 내용을 떠나서 의원들의 질문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받아치고 심지어 호통까지 치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낀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 미우나 고우나 국민들을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때는 이랬습니다. 거의 자료를 안 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 정부 대표로 자리를 바꾸다 보니 생각도 바뀐 걸까요? 아무리 네 편 내 편으로 갈렸다 하지만 이 권력자가 버럭하는 모습을 이 많은 국민은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둘 겁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